안녕하세요. 한만길입니다. 양육의 원리 3강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얘기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아이를 가진 부모님 그리고 손자 손녀를 돌봐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좀 우리 아이들의 양육을 위해서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자라왔던 경험, 또 아이들을 키우는 경험, 이런 것들을 좀 돌이켜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요지는 아이들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과학적인 근거가 뇌발달입니다. 최근에는 뇌발달에 대한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어서 뇌세포가 활성화되는 그런 현상을 조영수를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세포, 뇌세포의 변화 과정과 성장 발달, 이것이 어떻게 아이의 정서 그리고 성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그러한 아이들의 세포 발달의 관점을 보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0세부터 3세까지 그 영아기에 있어서 뇌발달은 굉장히 활발합니다. 일생에서 가장 왕성하게 뇌세포가 발달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기간에는 오감의 자극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뇌발달이 왕성하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감정의 뇌가 일생 중에서 가장 빠르고 예민하게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특히 그 정서적인 안정, 애착, 안정 애착이라고 하고요. 이런 부모와의 애정, 또 사랑의 감정을 듬뿍 나누면서 아이가 안정적인 정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 그런 양육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두뇌 발달, 양육에 있어서 성인의 뇌는 사람들의 성인의 뇌는 몸무게의 40분의 1, 한 2%, 3%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에 비해서는 월등히 뇌가 크죠. 고래나 코끼리의 뇌는 2000분의 1이고, 유인원, 원숭이의 뇌는 10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 반면에 사람의 뇌는 40분의 1로서 상당히 크죠. 이 뇌 발달은 태내에서부터 이루어지고 본격적인 성장은 출생 첫 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에서부터 2개월까지 뇌 활동은 피질이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확장이 되고 뇌관과 소뇌가 발달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시기는 특히 아이가 젖을 빨고 손가락을 쥐고 빨고 하는 기본적인 반사행동,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촉각이 발달하고 또 친밀한 접촉, 이런 걸 통해서 신체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또 심리적인 안정과 지적인 잠재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후에는 뇌의 측두엽 그리고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기억력, 감정, 지각, 언어, 정서 등이 기초적인 그런 잠재력이 급격하게 발달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도 부모와의 어떤 친밀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전반적인 뇌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촉진시켜 주는 것이 양육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태교를 중요시했습니다. 태교의 전통이 바로 양육의 기초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해산달이 되면은, 말하자면 이제 임신부가 해산달이 되면은 높은 마루나 걸성에 올라가지 말고 술을 마셔서는 안 되고,
험한 길이나 냇물을 건너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있고,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놀라거나 울으면 안 된다. 그리고 화를 내면 안 된다. 이랬죠.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말만 하고 성현들의 글, 또 아름다운 시를 즐겨 읽는다. 또 가로눕지 말고 기대에 앉지 말고 한쪽 발로 서지 않는다. 또 기품이 높은 거북이나 봉황, 주옥과 같은 놀이개를 몸에 지닌다. 또 음욕, 욕심, 투정, 원한 이런 것들 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런 태교의 전통이 있습니다. 외국의 연구에서도 보면은 이런 태교의 그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독일 연구에서는 신생아들을 뱃속에 있는 신생아들을 울음소리를 첫 울음소리를 연구했는데요. 독일하고 프랑스어의 그런 그 차이가 바로 신생의 울음소리에서부터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음이나 톤을 보면은 독일어는 좀 이렇게 높고 위로 올라가는 그런 그 톤이고요. 프랑스어는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러우면서도 아래로 내려가는 톤이죠. 이 신생의 울음소리가 이런 어머니의 울음소리, 모고의 울음소리, 모고의 이 톤을 그 담는다고 하죠. 캐나다의 몬트리올 대학에서 연구를 보면은 엄마의 목소리가 뇌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자극을 한다 하는 것이죠. 태아 때부터 엄마의 말소리를 따라서 그 리듬을 타고 움직인다.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또 언어를 뱃속에서부터 학습한다. 이렇게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은 우리의 그 태교의 전통이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양육의 중요성은 우리는 뭐 잊지 말아야 하겠죠. 요즘에는 뭐 이 태교의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임신한 이 엄마들이 뭐 영어 공부를 한다든가 수학 공부를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해야 이제 아이들의 머리가 좋아진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 또 임신부들이 또 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그 사람들도 요즘에는 있습니다. 두뇌 발달과 그 양육을 좀 더 보면은 이제 시기별로 보면은요, 12개월부터 24개월 사이 전반적으로 36개월, 3세까지가 두뇌 발달이 가장 왕성한 시기라고 하죠. 그래서 뇌세포가 왕성하게 발달하고 또 대근육과 소근육 운동을 통해서 이제 발달하는 그런 시기고 두뇌 회로가 이제 활성화되어서 무엇보다 이제 뇌세포와 연결망 그 시냅스라고 그러죠. 뇌세포하고 연결하는 그 시냅스 이것들이 이제 아주 왕성하게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해가지고 세포가 확장되고 활성화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요즘에는 뇌에 대한 그 조형 그 기술이 아주 발달해가지고 뇌세포의 이게 성장 발달 과정, 변화, 양상들을 아주 조형술로 해서 분석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부위의 어떤 그 기능이 어떻게 이제 활성화되고 변화되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죠. 또 이 시기는 이제 마음껏 뛰노는 시기, 또 언어 이제 초기가 발달하고 어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 있죠. 이 시기에 무엇보다도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서 언어 정서 발달을 촉진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엄마와 아빠와 이 아이와의 그 상호작용 여러 가지 뭐 설교 상황을 통해서 아이의 어떤 그 감각 이걸 자극시켜주고 그런 감각을 자극시키는 그 자체가 바로 뇌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데 이제 효과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포즐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또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는 왕성한 그 활동력, 육체적인 활동, 신체적인 활동력을 보여주는 시기이고 성역할 또를 배우고 나가고 또 이제 소유집착, 내 거야라고 하는 데 대한 자기의식을 갖게 되는 그런 시기고 애착 형성이 그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또 남자의 놀이와 여자의 놀이가 좀 구분되는 그런 시기이고요. 다양한 성역한 놀이, 또 성에 대한 그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의 그 두뇌 발달을 촉진시켜주고 또 신체적으로 왕성한 활동력을 좀 이렇게 학습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뇌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두뇌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은
두뇌를 통해서 행동이 이루어지죠. 두뇌의 여러 가지 그 작용을 통해서 행동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간의 어떤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행동이 곧바로 두뇌를 촉진시키고 두뇌의 그 세포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두뇌를 만들어 가지고 두뇌를 더 말하자면 성장시키는데 행동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 3세까지의 이제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감 학습을 통해서 그런 뇌가 이제 발달하고 만 3세까지가 신경세포의 회로가 일생족에서 가장 활발하게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두엽과 후두엽, 측두엽이 골고루 발달하는 시기로서 다양한 내용의 정보를 왕성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청각과 촉각, 시각 이걸 자각해서 두뇌를 발달시키는데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왕성하게 우리 그 옛말도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두뇌 발달 또는 뇌 발달의 그 과학적인 그런 근거에서 우리 옛말도 그 분명히 이제 그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3살 때까지가 아이들의 기본적인 성격 또 정서 발달에 중요한 가장 결정적인 시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림책 읽기를 아이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 단계별로 보면은요. 처음에는 보는 보는 겁니다. 1단계 감각인식으로서 후두엽과 측두엽, 눈, 귀에 이제 감각으로 그림을 지각하는 과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그림책을 읽는다 이거죠. 그래서 의미를 이해한다는 거죠. 이때는 측두엽과 전두엽과 그 변연계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글과 그림을 보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생각하는 뇌로서 3단계 추론과 해석까지 간다는 거죠. 이때는 이제 전뇌의 연결, 전체적인 뇌의 그 뇌세포의 연결 과정을 통해서 그림 속의 지식을 이해하고 이걸 또 연결해서 다양하게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이제 발달시키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시기에 또 이제 중요한 건 애착관계, 안정애착이라고 합니다. 안정애착이 이제 중요한데요. 뇌과학 그 원래 기초에서 육아법으로서 이때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스킨십, 따뜻한 스킨십과 또 풍요로운 환경, 충분한 영양식 섭취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의 정서 안정 또 이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그런 양육 방식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그 아이들의 이 양육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서 아주 중요하고도 유명한 그 실험인데요.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의 이제 해리 할로우 실험인데 헝겊 엄마와 이 철사 엄마입니다. 원숭이 실험인데요. 이게 엄마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 왼쪽은 철사로 이제 엄마 모형을 만들어 놓고요. 이건 철사 그 엄마한테는 위에 이 젖병을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 헝겊 엄마는 그냥 헝겊을 씌워가지고 그 원숭이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 원숭이가 처음에는 이 헝겊 엄마 옆에서 같이 놀아요. 놀고 그리고 이제 배고프면은 왼쪽 철사 엄마 쪽으로 옮겨가가지고 젖병을 물고 젖을 먹어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다리 한쪽은 몸은 헝겊 엄마 이제 딱 이제 부둥켜 안고 있으면서 이 철사 엄마한테 가가지고 건너가가지고 젖병을 물려가지고 젖을 빠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헝겊 엄마에 대한 애착을 어렸을 때 이제 형성한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엄마가 왜 이럴까? 엄마가 아기의 생존에 꼭 필요한 먹을 것을 주는 원천이다라고 하지만은 또 정말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예. 새끼 원숭이는 먹을 때 외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헝겊 엄마와 함께 보냈습니다. 좀 더 자라서 몸이 커졌을 때는 먹을 때조차도 다리는 헝겊 엄마에 걸치고 입만 철사 엄마의 우유병에 된 상태에서 우유를 빠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새끼 원숭이에게 포식동물의 사진이나 큰 소리 등의 극단적인 공포 자극을 주면 헝거 엄마에게로 도망가 진정이 될 때까지 꼭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철사 엄마와만 살게 한 새끼 원숭이는 공포 상황에서도 엄마에게 도망가지 않고 안절부절 우왕좌왕하다 끝내는 이상한 행동까지 보였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헝거 엄마 이 원숭이는 헝거 엄마한테는 애정적인 그런 어떤 정서 유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철사 엄마한테는 애정적인 어떤 유대관계를 원숭이가 갖지 못한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왜 굳이 헝거 엄마일까? 헬로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란이 되고 수정란이 또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으로 성장할 때 외배엽이 바로 신경계와 피부가 된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은 이 수정란에서 이렇게 외배엽이 신경계통과 피부가 같은 말하자면 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이게 분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발생학적 측면에서 피부는 밖으로 돌출된 뇌와 유사한 그런 세포를 갖고 있다 이거죠. 마음의 기관은 바로 마음의 기관은 뇌이지만은 피부도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 접촉 행동이 뇌의 시상하이브에서 엔도르핀을 분비해서 행복함과 안정된 기분을 이끌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마음의 안정이 필요할 때 피부 접촉을 극대화할 수 있는 행동을 선호하고 피부 접촉을 제공하는 대상과 만남을 지속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 접촉은 단순한 피부 접촉만이 아니라 이 피부 우연으로서 즉 마음의 안정을 촉진시키는 그런 작용을 한다 하는 것이죠. 마음의 안정하에 원숭이 새끼들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지적인 탐색을 비로소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부 접촉은 단순한 물리적인 피부 접촉일 뿐만 아니라 뇌의 기능을, 뇌 세포를 촉진시켜서 활성화시켜서 정서적인 안정을 꾀하고 그 다음에 지적인 탐색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촉매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껴안고 스킨십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착관계 형성을 위한 양육 태도를 보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지만은 신체 접촉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조건적인 의사소통, 아이와 말하면 의사소통, 아이가 보내는 신호를 감지하고 응답하고 행동해서 초기 두뇌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체 접촉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안아주기, 쓰다듬어주기, 또는 미소 짓기, 함께 놀아주기, 부록 쌓기, 또 쇼파, 쿠션놀이, 물장난, 모래지능놀이, 소꿉놀이, 소방차놀이, 또 책 읽어주기, 대화하기, 또 노래 들려주기, 또 관심 있는 장난감을 같이 놀아주기,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의 말하자면 이 촉감을 활성화시키고 아이들의 이 두뇌를 발달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죠. 이 애착관계가 형성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영아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미소 짓기, 우는 거라든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제 8개월까지는 엄마를 좋아하고 옹알이를 시작하고 엄마를 찾고 하는 것이죠. 8개월부터 2세까지는 엄마가 떨어지면 불안해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애착관계가 분명하게 이제 형성되고 그런 어떤 행동을 분명하게 이제 보이는 거죠. 엄마가 떨어지면 불안해하고 불불안 증세를 엄마가 어둠 가운데서는 불안한 증세를 보이고 그리고 보호자에 대한 애착을 표현하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낯가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엄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그 애착심을 갖는 반면에 또 외부 다른 사람이면은 낯가리면서 이제 피하고 울고 떨어지고 같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보호자에 대한 애착관계 형성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세부터 3세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분리 불안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2세까지는 분명히 자기를 보호해주는 엄마, 보호자에 대한 애착이 형성되는 가운데서
1단 2세부터 3세 이후에는 약간 부위불안이 이제 해소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죠. 그러니까 보호자와 떨어져 있어도 엄마와 떨어져 있어도 엄마를 다시 또 만날 수 있다. 엄마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감각적인 어떤 인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불안이 해소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 2세, 3세까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정착 안착 관계, 안정애착 형성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점차적으로 이런 어떤 그 불안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엄마가 좀 더 그걸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육아 태도가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정애착이 이제 정서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랑과 소속감을 심어주고 신뢰와 안정감을 키워주면서 굳건한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정서를 형성하고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자립심, 자신감,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또 스트레스나 좌절에 잘 대처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발달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또 배움에 대한 동기나 호기심을 갖는다. 더 나가서는 이제 좀 더 이제 그 6세 이후 친구들 관계라든가 학교 생활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정서적인 어떤 기초가 된다. 말하자면은 이때 어렸을 때 유아기에 정서적인 안정감 이걸 갖도록 하는 것이 이후에 학교 생활하는데도 친구 관계도 도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런 단계에서 우리가 그 육아에 있어서 초기 그 유아 단계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그런 육아 그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정애착이 형성되지 못하게 되면은 안정애착이 형성되지 못하게 되면은 이후 이제 뭐 정서적인 불안감을 보인다든가 또 그 친구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 불안정한 불편한 관계를 간다든가 또는 뭐 말하자면은 기본적인 어떤 그 부모와 또는 보호자의 어떤 신뢰감 이런 것들이 형성이 안 된 그런 가운데서 뭐 사람에 대한 불신감을 막 간다든가 친구와의 어떤 그 불화를 겪어간다든가 뭐 이런 좌절, 문제에 봉착했을 때 쉽게 그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이라든가 적응력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쉽게 이제 좌절감을 갖는다든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 그 지금까지 그 안정애착의 이제 중요성, 안정애착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모의 이제 양육 방식입니다. 부모의 양육 방식은 우리가 보통 이제 부모의 양육 방식은 뭐 권위적이냐 또는 뭐 지시적이냐 뭐 강요하느냐 이런 방식 뭐 있고 안 그러면 이제 민주적이냐 또 허용적이냐 수용적이냐 뭐 이런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방임이냐 방치냐 그냥 내버려 두냐 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 보통 우리는 한 3가지 정도로 육아의 방식을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으셨는지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부모로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떤 방식으로 육아, 양육을 했는지 하는 것도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손자, 손녀들을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또 양육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어떤 양육의 방식 또 자녀 키우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반성도 해보고 성찰도 해보고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부모로서는 아이를 낳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예비 뭐 엄마, 예비 아빠, 아들, 아이를 현재 아이들 기르는 그 부모로서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하는 것도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정말로 아이들의 장래의 인성이나 정서 또는 그 지능 발달에 도움이 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모유 수유가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유 수유 방식을 보면은 인지 발달 분석한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모유만으로 이제 수유했을 경우가 역시 이제 아이들의 인지 발달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요. 모유 후에 분유를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모유를 한 경우가 그다음에 이제 여전히 똑같이 모유만 수유했을 경우하고 비슷하게 아이들의 인지 발달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역시 이제 모유 수유를 하지 않고 그 조제 분유만 수유했을 경우가 아이들의 인지 발달에 있어서 점수가 그래도 가장 낮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경인지발달 점수 평가에서 퍼즐이나 인형, 감각놀이판 등을 이용해서 검사하고 하고 자연스럽게 운동 기능을 측정하는 검사를 종합해서 인지, 운동 및 행동 반응 점수를 검사를 해서 평가한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해서 어렸을 때 아이들이 갓 태어났을 때 엄마가 모유를 먹으면서 엄마의 어떤 신체적인 접촉 그리고 따뜻한 엄마의 체온 또 보살핌 이런 걸 통해서 아이가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또 인지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촉매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양육 참여입니다. 아버지가 아이의 양육에 얼마나 참여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전통적으로는 뭐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엄마의 역할이다 이렇게 봤지만은 요즘에는 그래도 남자들도 아빠들도 젊은 아빠들은 아이 양육하는데 많은 이 책임감을 갖고 함께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젊은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 양육하기 전에 뭐 공부도 많이 열심히 하고 또 아이 양육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들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의 양육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캔커디어 대학의 그 인간발달 연구에 보면 아버지의 양육 태도가 아이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를 했거든요. 아이들 138명 아이들이 3세에서 5세 때 그리고 9세에서 13세 때 두 번의 이 지능 검사를 하고요. 그래서 두 번의 지능 검사를 이제 비교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은 아버지가 있는 아이들이 행동적으로 문제가 적었고 잘하면서 지적인 능력이 더 높았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의 양육 참여가 아이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 더 긍정적이고 또 슬픔, 걱정, 타인과의 상호작 같은 감정적인 문제도 더 적었다. 이렇게 이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아빠의 그런 그 양육 그 태도가 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만이 적극적으로 이제 해서는 좀 부족하고 아빠가 아이에 대한 그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말하자면 아빠로서 남성으로서의 어떤 이 양육 태도 이것을 이제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이제 중요한 엄마와 아빠가 상호 이제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중요한 그 양육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좋은 아빠에 대한 자기 테스트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어땠는지 아빠로서 어땠는지 또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지 또 어떻게 키울 것인지 이런 걸 한번 스스로 자기 진단하는 그런 테스트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에 몇 번 하는가? 하루에 한 번 하느냐? 이틀에 한 번 하느냐? 일주일에 한 번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면은 만점 10점입니다. 이틀에 한 번 하면은 6점이고요. 보통이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자주 해주는 것이 좋다. 아이에게 전화를 거는 횟수 하루에 한 번 하느냐? 이틀에 한 번 하느냐? 아이에게 전화를 걸고 또 문자 보내고
또 아이에게 권위적인 어투를 사용하는 빈도, 권위적인 뭐 지시적인 말, 왜 너 뭐 일어나지 않아? 뭐 아침부터 빨리 일어나, 밥 먹어, 학교 가야지. 뭐 우리는 보통 상당히 이제 지시적이고 권위적인 어투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세대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이 육아 방식에서 권위주의고 지시적인 그런 태도를 많이 보였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젊은 세대 엄마 아빠들은 많이 이제 달라지고 허용적이고 또 민주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죠. 뭐 이런 점에서도 좀 우리가 좀 한번 반성할 여지가 있고요. 집안일에 얼마나 참여하느냐, 집안일, 뭐 설거지하는 거, 청소하는 거, 또 엄마 아빠 함께 집안일을 함께 협력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아이와 단둘이 있을 때 친밀감, 아이와 단둘이 있을 때 좋은 친구가 될 수준이냐, 어느 정도 아이가 즐거운 정도의 아이냐, 또는 보호하는 수준이냐, 함께 놀 수 없느냐, 아주 어색하냐, 뭐 이런 이 관계가 있죠. 아빠와 아들 사이, 또 아빠와 딸 사이의 관계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각자가 한번 짚어볼 그런 문제이죠. 또 아이가 속상했을 때 마음을 위로해 주느냐 하는 것이죠. 아이가 뭐 학교에서 뭐 싸웠거나 또는 학교에서 뭐 꾸지람을 받았거나 학교에서 뭐 성적이 뭐 안 좋거나 뭐 이런 때 있죠. 또 아이들이 뭐 친구들하고 아이들하고 서로가 뭐 다퉜을 때 뭐 이럴 때 말과 행동 적극적으로 표현하느냐, 마음으로 위로해 주느냐, 마지못해 달래느냐, 외면하느냐 뭐 이런 것. 퇴근 후 귀가해서 아이와 노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1시간 이상 놀아준다. 1시간 이상 놀아준다 하면은 대단히 아주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간을 많이 하려 하는 아빠라고 볼 수 있겠죠. 30분 놀아주냐, 간간히 놀아주냐, 전혀 놀아주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남자들은 뭐 여자 부부, 맞벌이 부부도 뭐 그렇겠지만은 요즘에 이제 직장생활 바쁘고 사회생활 바쁘고 그러면은 집에 일찍 귀가하기도 어렵고 귀가하더라도 아이들하고 함께 놀아주는 시간도 갖기 어렵고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아이들의 그 양육에 많은 영향을 주고요. 또 아이들이 정서 발달, 성격, 인성 발달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모는 좀 뼈저리게 절감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직장 생활에서도 또 좀 더 이 가정을 생각하고 또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런 가정적인 그런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육아에 참여하는 정도, 얼마나 참여하느냐,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소극적으로 참여하느냐, 억지로 참여하느냐, 전혀 참여하지 않느냐. 또 육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아빠가 누리는 권리라고 생각하는, 적극적으로 아빠가 해야 할 권리와 의무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죠. 또 즐겁지만 권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또 아빠의 육아 참여는 보조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육아는 엄마 일이라고 생각한다. 뭐 여기에서도 이런 데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우리는 전통적으로 좀 남성의 어떤 그 권위주의 사회에서 육아는 엄마 일이다 이렇게 방치해두고 아빠는 뭐 직장 나가서 또 사회생활 통해서 뭐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것만 하면은 아빠의 책무가 다 뭐 수행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데 대한 문제의식도 우리는 좀 뼈저리게 느껴야 되고요. 요즘에 이제 젊은 아빠들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아마 뭐 엄마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는 엄마 이상으로 육아에 대한 그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아빠도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이런 문제의식을 우리가 좀 더 가져야만이 우리 자녀들 좀 더 건강한 그런 그 이세로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아빠로서 아이를 위해서 할 일에 대해서 항상 고민한다, 종종 고민하는 편이다, 가끔 생각하는 편이다,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되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육아에 대해서, 양육에 대해서 좀 반성하는 그런 이 지표로서 한번 체크리스트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아이들의 언어, 정서, 인지 발달에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 연구 결과 몇 가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오리건 대학 연구팀에서는 생후 6에서 12개월 아이가 잠자면서 엄마 아빠의 싸우는 소리를 듣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이의 수면 중에 뇌의 자기 공명 촬영 이걸 이제 분석을 한 것이죠. 자기 공명을 통해서 뇌세포가 움직이는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양상을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후 갓난 아이라도 엄마가 싸우는 소리를 다 듣고 그게 뇌에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또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는 아빠가 이 책을 읽어주는 경우 이와의 어휘력이 높아지고 언어와 인지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이고, 또 영국 오스포드 연구팀의 연구를 보면은 아빠가 책을 읽어준 7세 아이의 읽기 성적이나 학업 성취도가 높고 성인기에 정서의 문제를 겪을 확률이 낮다 하는 것이고, 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연구팀에 보면은 2세 아이를 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아빠를 둔 아이가 3세 됐을 때 언어 능력이 훨씬 발달한다. 아빠는 아이의 뇌를 자극하는 질문하고 엄마는 사실적인 질문을 한다. 그러니까 아빠의 질문, 아빠의 대화가 보다 아이들의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데 더 촉매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아빠의 역할이 육아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이의 그 양육에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말하자면은 대화와 소통, 그리고 신체적인 그 따뜻한 접촉, 그리고 함께 놀아주고 또 함께 양육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의 정서 발달, 또 신체 발달, 또 인지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빠가 아이들과 함께 그 놀이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영국의 뉴캐슬 대학의 연구를 보면은 아빠가 이 양육에 참여를 하는 그런 아이는 이 자녀의 지능 지수도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아빠가 마찬가지로 양육에 참여하는 아이는 이후에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자녀의 사회적 지위도 높아진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은 실증적으로 아빠가 아이의 양육에 참여함으로써 아이들의 정서 발달과 지능 발달 또는 사회성 발달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그런 실증적인 근거입니다. 그러면 자녀와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우선 아이들과 노는 데 있어서 그 아빠가 엄마도 마찬가지지만은 기존의 어떤 규범 이게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하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함께 놀이하는데 이 집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려고 한다 그러면은 너무 어떤 규범과 질서 이런 게 얽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흥미를 잃게 되죠. 그리고 자녀가 하는 대로 지켜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아이들의 행동, 아이들의 생각, 아이들의 어떤 그런 감정 이걸 그대로 표현할 수 있겠고 그걸 이제 받아들이면서 함께 놀아주는 태도, 그러면서 아이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는 그런 수용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 짧은 시간에도 부모가 즐겁게 함께 놀아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그 부모의 어떤 그 태도가 긴장된 가운데서 또는 좀 수동적인 그런 가운데서 할 수 없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은 아이한테 그대로 아빠의 감정이 아이들한테 그대로 전달되어 가지고 그것이 곧바로 아이의 어떤 이 감정을 해치는
그런 그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아빠가 즐겁게 하여 함께 놀아주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자유롭게 이게 놀도록 한다.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아이들이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크도록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또 엄마 아빠가 함께 놀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엄마 아빠가 함께 말하자면 서로 남성으로서의 아빠, 여성으로서의 엄마가 같이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아이들이 그런 양성적인 그런 태도를 익히게 되는 것이고, 또 엄마 아빠가 조화롭게 협력하는 또 역할 분담하는 그런 태도를 아이들이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그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의 걸림돌이 된 표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이들과의 대화에 있어서 엄마 아빠는 대개 이제 뭐 바쁘고 또 뭐에 신경 쓰이고 아이들 키우는데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무심코 신경 또는 어떤 말하자면 신경질적으로 대하면서 거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명령조의 말 대꾸하지 마, 내 방으로 가, 뭐 시끄럽게 하지 마, 이렇게 명령조의 그런 말, 이런 말을 이제 삼가하는 것이 좋겠고, 또 두 번째는 위협이나 경고, 특정인들 중지시키는 지시하는 그런 표현이죠. 말 안 들으면은 안 사줄 거야, 그만하지 않으면은 맴매할 거야, 뭐 너 마실래, 뭐 이런 식의 명령조의 말이죠. 위협조의 말이죠. 경고. 탐문, 신문하는 조에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는 표현. 내가 왜 엄마를 싫어하는지, 왜 엄마를 싫어하는지 한번 말해봐. 누가 너한테 그런 걸 가르쳐 줬냐? 하는 이런 말하면은 이 추궁조의 말이죠. 아이한테 추궁해가지고, 그 잘못을, 이렇게 잘못의 그런 행동의 원인을 밝혀보려고 하는 그런 말이죠. 아이들은 이런 말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뭐 이렇게 논리적이가 추론 능력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즉시 어떤 즉각적인 그런 이 감각, 즉시적인 그 감각을 주로 갖고 있고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신문하고 따져 묻고 하는 것을 이제 좋아하지 않죠. 또 더 나아가서는 욕설이나 뭐 조소, 뭐 수치심을 유발하는 그런 표현 이런 것들은 삼가야 되겠죠. 말썽꾸리야, 너는 참 너는 참 하여튼 문제야. 뭐 너는 왜 그렇냐? 왜 그러냐? 한두 번 아니잖아. 뭐 이런 말투, 이런 말투는 아이한테 수치심을 주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그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말투라고 할 수 있죠.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칭찬하는 건 좋지만 또 너무 지나치게 칭찬하고 부추기는 것도 좋지 않죠. 무조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표현. 너는 아주 영리해. 너는 그 최고라서 그 누구도 너를 따를 애가 없을 거야. 내가 최고야. 무엇이든지 너는 할 수 있어. 너무 이런 것들은 아이들한테 자만심을 심어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너무 이제 자주 쓰는 것은 피해야 되겠죠. 또 양육의 원칙으로서 중요한 것은 친절함과 단호함을 강조합니다. 친절함과 단호함. 이걸 친절함은 일상적인 아이와의 어떤 애정적인 그런 관계, 신뢰관계 이런 걸 형성하면서 일상적으로 아이의 어떤 그 정서적인 유대감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 늘 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죠. 그 반면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때로는 단호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상황이 요구했을 때 상황의 요구에 따라서 중요한 어떤 질서라든가 규율이라든가 이런 걸 지켜야 할 때, 또 약속을 지켜야 할 때 아이들한테 단호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아이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아이가 따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적해. 일반적으로 너무 방이 너무 어지럽잖아. 장난감 좀 치워. 이런 얘기보다도 장난감이 너무 흩어져 있는데 좀 치울래? 치워야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구체적이면서도 또 암시적이면서 개방적인 말하기. 너무 이제 일방적인 지시조의 그런 말을 피하면서 아이들한테
좀 어떤 그 행동을 유도하는 그런 말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이들도 좀 더 자기 행동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양육자의 의지와 생각을 보여주기 위해서 눈을 맞추고 분명하게 이야기한다. 또 말하자면 아이와의 어떤 그 정서적인 유대감을, 신뢰를 보여주면서 아이들의 잘못을 지적한다든가 무슨 지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이제 먼 산을 보면서 일방적으로 말하자면 지시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아이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정서적인 그 유대감을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또 아이가 지시를 잘 따랐을 때 그 행동에 대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칭찬해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고, 잘못된 행동은 즉시 현장에서 지적해서 하는 필요하고, 지난 일을 상기시키면서 아이한테 잘못을 지적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아이는 뭐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기억하거나 그걸 마음에 담거나 뭐 그러지 않거든요. 아이들은 뭐 어린아이들 보면은 막 그냥 화나고 울고 그러다가도 갑자기 그냥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웃고 또 즐거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는 아이들이 고집스럽게 막 그냥 뭘 주장하면서 막 그냥 누워가지고 발버둥치고 막 소리 지르다가도 또 잘만 그 타이르고 그러면은 금방 툴툴 털고 일어나서 뭐 히덕거리며 아주 즐겁게 뛰어노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난 일에 그 연연해 하지 않고 즉시적인 그때 지금 당장의 행동에 아주 집중해서 그에 대해서 칭찬하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아이와 이제 공감 지능, 그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또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스스로 자기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 감정이 내가 지금 화났다, 슬프다라고 하는 걸 자기가 스스로 인식하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러면서 그걸 극복하고 자존감을 또 갖고 배려와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 그런 데 있어서 감정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감정 단어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쁘다, 뭐 이렇게 기쁘다, 뭐 기뻐, 즐거워, 나 슬퍼, 화가 나, 행복해, 신난다, 뭐 고맙다, 자랑스럽다, 사랑스럽다, 괴롭다, 쓸쓸하다, 멋지다, 최고야. 이런 말하자면 그 감정을 그냥 순수하게 있는 감정을 그냥 참지 말고 또 이렇게 숨기지 말고 그걸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또 부모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또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서 슬프다 하면은 네가 뭐 때문에 슬펐구나 이렇게 이제 공감하는 그런 자세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그거를 억누를 것이 아니라 울고 뭐 아이가 화나고 그랬을 때 그냥 무조건적으로 울면 안 돼. 뭐 참아 울지 마 그만해 뭐 이런 식으로 아이의 감정 억누를 것이 아니라 울면은 네가 뭐 때문에 속상했구나. 네가 그래서 울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달래주고, 공감하면서 이제 달래주는 그런 자세가, 태도가 이제 필요하죠. 그리고 칭찬하기. 아이들 행동했을 때 즉시적인 칭찬이 필요하고요. 아이들은 칭찬을 먹고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잘했어. 참 잘했어. 아주 훌륭하구나. 너는 좋은 아이야. 자랑스럽구나. 대단해. 이런 말을 즉시 쓰면서 아이들한테 자신감을 갖게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또 격려, 칭찬하기와 격려하기하고 이제 비슷하지만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죠. 칭찬은 그 어떤 행동의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격려는 좀 더 이제 부추기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열심히 했구나. 네가 참 열심히 했구나.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네가 잘해줘서 고마워. 조금만 더 잘하면 너 더 잘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힘을 북돋우고 격려해주고 아이들한테 자신감을 갖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또 더불어서 이제 다른 사람의 기분을 공감하는 그런 태도.
어떤 기분일까? 뭐 다른 뭐 이렇게 동화책을 읽으면서도 또 슬픈 장면을 보면서도 동화책에 나온 주인공이 어떤 기분일까? 왜 슬플까? 슬프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함께 공감해주는 그런 능력. 그러면서 이제 정서적인 유대감을 가질 수 있고 정서적으로 좀 풍부한 그런 그 능력을 말하자면 이제 키울 수 있는 것이죠. 또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그 기분을 좀 이해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이제 필요하죠. 아이의 이제 아이의 존중, 자발성,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이의 눈을 맞추며 대화한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자동차 놀이 함께 할까? 그러면서 아이의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걸 이제 축혀 세워주고 그러면서 나도 너하고 같이 할 거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아예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걸 지적해주고 또 그걸 더 이제 북돋을 수 있는 노래 잘 부르는구나. 너 참 잘 노는가. 너 이제 인형 요리 잘하는구나. 부럭싸기 잘하는가. 어떻게 그렇게 잘해?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거 잘하는 것을 이제 축켜 세우는 게 아이한테 이제 필요하죠. 성공 경험을 늘려주기. 잘한 거에 대해서는 그 즉시로 잘한 거에 대해서 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죠. 예를 들면 장난감 정리 하면은 잘했는데 잘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즉시적으로 이제 표현해서 아이들이 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즉시적으로 호응을 갖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놀이하면 우리는 전통놀이 예전에는 전통놀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 어렸을 때나 근데 술래잡기, 말뚝박기, 고무줄놀이, 사방치기, 연날리기, 이런 걸 많이 했는데 돌이켜보면 이런 전통놀이들이 아이들의 정서 발달이나 신체 발달 또 사회성 발달에 상당히 참 많은 그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술래잡기 아이들 재밌게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잡기 하면서 서로가 어떤 장난도 하고 또 서로 이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도 더 이렇게 긴밀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고무줄놀이 같은 거는 그 여자애들 특히 하는데 이거는 이제 팀워크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팀워크와 호흡이 착착 맞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운동신경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말뚝박기 이런 거는 또 협동력이지 않습니까? 협동력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신체적 근육을 키우는 그런 이고 사방치기 이런 건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의 지능이나 정서 이런 것들을 발달시키는데 사회성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의 아이들의 이 놀이는 주로 컴퓨터 게임에 너무 그냥 몰입해가지고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아이들이 서로가 이렇게 몸을 부딪히면서 함께 놀이를 통해서 또 서로를 어떤 이해하고 또 협동심을 기르고 팀워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놀이를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요즘에는 너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 교육적으로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아에게 놀이는 왜 중요할까? 지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놀이는 즐겁게 배울 수 있게 한다. 신체 발달을 돕고 언어 발달을 돕고 의사소통 또 사회성 발달 질서 규범을 익히게 하고 또 인간관계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협력하는 그런 태도를 길러주고 창의성을 키워주고 이 게임을 통해서 또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서 창의성을 키우고 정서 발달에 도움이 다양한 감정 표현이라든가 경험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상호 간의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데 이제 도움을 주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놀이를 통해서 정서 발달이 이루어지고 사회성 발달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놀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그 양육 과정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감정 다스리기, 아이가 기분이 상했을 때, 화났을 때, 또 막 분노했을 때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화났을 때 아주 막 화내고 막 울고 소리 지르고 막 그냥 발버둥 치고 떼쓰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이게 이제 지속되면은 이게 뇌 기능에도 영향을 준답니다. 뇌 전두엽의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좀 저해가 되고요. 연결망, 세포 연결망, 세포 시냅시스의 그 연결망을 활성화하는데 이게 이 정지 상태 이른다고 하는 겁니다. 뇌 활성화를 말을 중단시키거나 제한시키거나 우측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분노, 스트레스 있지 않습니까? 불안, 이런 것들을 좀 즉시 해결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아이의 기분을 살피고 아이의 감정을 말로 표현해주고 그걸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다독게 해주는 게 이제 필요하죠. 아이가 문제 행동 있을 때 그것을 아이의 문제 행동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떼쓰고 울고 또 부모로서는 어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부모가 아이의 행동을 깊이 관찰하면서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좀 파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할머니가 아이를 돌보는데 할머니가 이제 졸려가지고 잠 좀 자려고 그러는데 아이가 이제 TV 보다가 자기 상대해주지 않으니까 막 그냥 반항 행동으로서 TV 소리를 막 그냥 계속 키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더 그냥 화가 나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TV 소리 줄여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와 그 할머니의 사이는 좀 더 소원해지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아이의 행동은 자기를 상대해주지 않고 자기가 놀아주지 않고 말하자면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잠자려고 하니까 그 이제 과잉 행동으로서 이제 그런 반항 행동으로서 TV를 이제 더 크게 트는 그런 행동으로 이제 반응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그랬을 때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보면서 아이의 행동에 좀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감정 다스리기가 아이들한테도 감정 다스리기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화나고 막 그냥 감정이 폭발했을 때 그걸 그대로 표현을 하기보다는 그걸 어떻게 스스로가 다스릴 것이냐 하는 것도 일종의 이제 자기 수련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선 그 아이를 딱 껴안으면서 깊이 이제 그 호흡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아이한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화냈을 때 그 깊이 호흡하면서 그거를 자기가 좀 더 누그러뜨릴 수 있는, 잠시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그 태도를 기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더 좋아하는 인형이라든가 장난감 이런 것들 가지고 논다거나 또 음악 듣기 한다든가 뛰어 논다든가 노래 부른다든가 춤을 춘다든가 이런 반대적으로 아이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기회를 주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늘 즐겁지만은 않죠. 아이들이 화나고 기분 나쁘고 스트레스 받고 또는 억압받고 심지어는 요즘에 아이들은 문제 이 가정 이런 데서는 가정 폭력 같은 것도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의 정서를 어떻게 안정시킬 것이냐, 정서 발달을 어떻게 도모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문제인데 아이들의 이런 이 감정을 정서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좀 요령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다음에 좀 더 그 아이들이 이제 자율성과 주도성을 가질 수 있고 혼자 밥을 먹고 스스로 옷을 입고 친구와 대화하면서 아이들이 이 자율성과 주도성을 연습을 하게 하는 것이죠. 스스로 이런 행동을 반복하면서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 것이죠. 이와의 학습과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제 학습에 대해서 그러니까 글을 배우고 숫자를 배우고 뭐 이렇게 자연 뭐 과학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학습하고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하는 건데 예? 공부 그러니까 글자를 배우는 거 또 숫자를 배우는 거 요즘 아이들은 뭐 이미 뭐 유치원 때 뭐 다 배우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 외국 같은 경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글자 배우는 거 숫자 배우는 거 이런 것들을 그 못하게 하는 그런 지침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먼저 관심을 보일 때 도와줘야 하고 부모가 먼저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귀대기 자녀가 입학 전에 글자를 깨우치면은 교육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뭐 독일의 취약 통지서에는 이런 말까지 써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글자 배우고 숫자 배우고 아들이 학습하는 것을 그게 이제 아이들의 학습 동기를 저해시키면서 부모가 억지로 먼저 아이들한테 글자와 숫자와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스스로가 배울 수 있는 동기를 갖게 하고 또 스스로가 말하자면은 이 학습에 대한 그런 욕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읽기를 재밌게 배우도록 글자 읽기에 관심이 생기기 전에 아이가 말할 때 주의 깊게 들어줘야 되고 또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게 하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부모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함께 책을 읽으면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글자에 대해서 또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스스로가 이런 학습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주위의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부모가 그걸 자극을 시켜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의도적으로 억지로 아이한테 먼저 글자부터 가르치는 것은 이렇게 삼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과학을 뭐 재밌게 배우는 방법, 이거는 이제 어렸을 때 오감, 뭐 촉각, 시각, 뭐 후각, 이 감각을 통해서 주변의 사물을 관찰하고 탐색하도록 해주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져보는 경험을 뭐든지 할 수 있게끔 하고요.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느끼고 표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식물이나 동물을 기르거나 관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요리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재료에 대해서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요리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이런 음식을 여러 가지 음식을 아이들의 이 맛을 보면서 또 말하자면 후각이라든가 미각 이것들을 촉진시켜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 다양한 음식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맛보게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야만이 어렸을 때부터 이 미각이나 후각이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 감각이 발달하면서 동시에 말하자면 촉각과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아이들의 말하자면 감정, 정서 능력이 정서가 발달하고 또 동시에 이제 그 지능이 발달하고 전체적인 그 어떤 두뇌의 기능이 활성화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뇌라고 하는 것은 점점 성장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전뇌에 이 다양한 서로 같은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뇌가 전체적인 뇌가 활성화되고 기능이 더 활발하게 움직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감각적인 그런 활동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좀 더 높은 단계로 해서 이 정서 감각 또는 인간관계 그리고 사고력, 추론, 창의력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할 수 있는 그런 말하면 뇌의 활성화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의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와 함께 책을 보고 인터넷을 뒤지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궁금해한 점을 찾아보는 그런 태도가 이제 태도를 길러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이제 학습하는 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학습하는 태도가 뭐 이렇게 금방 아빠가 뭐 질문에 대해서 금방 답해 주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볼 수 있게끔 책을 본다든가 인터넷을 뒤진다든가 뭐 끊임없이 이제 아이들이 질문하게 한다든가 뭐 4살 정도 되면은 4살이나 5살 정도 되면은 끊임없이 그냥 쉴 수 없이 쉴 틈을 주지 않고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부모는 귀찮으니까 그냥 뭐 질문 그만해 나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내팽개치고 외면하고 이러는데 그러면은 안 됩니다. 아이들의 그런 어떤 끊임없는 어떤 그 질문 이것이 이제 호기심이고 탐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답을 주고 또 풀어갈 수 있는 어떤 방법, 요령을 이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건강한 성장을 위한 그 학습 준비입니다. 이제 마지막 그 정리인데요.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3세까지 전반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4, 5, 6세에 대해서 학습 준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한 5, 6세 이제 유치원 가기 전에 또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학습 준비하는 데서 어떤 점에 착안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스스로 그림, 글자, 숫자에 관심을 갖고 배우려는 태도를 길러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서적인 안정이 두뇌 활동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나 폭력이나 방임 이런 것들은 아이들의 정서 안정을 해치는 것이고요. 이런 정서 불안정의 결국은 아이들의 두뇌 활동을 저하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두뇌 활동, 지능을 결국 아이들이 머리 좋게 하고 지능을 높이게 하려면 어린 아이 때부터 정서적인 안정을 취하고 정서적으로 활성화, 감각을 활성화시키면서 두뇌 활동 활성화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은 무엇보다도 아이들한테 억압 상태에 불안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대화와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켜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아이들도 끊임없이 부모에 대해 질문하지만은 엄마 아빠도 아이들한테 계속 질문하면서 아이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뭔가 이제 탐색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길러 줘야 하죠. 그림책이나 동화책을 읽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고 TV, 게임, 스마트폰은 줄여야 합니다. 줄이고 들쑤니대로 보지 않게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미국이라든가 영국 심리학자들은 또 아동학자들은 어렸을 때 6세 이전까지는 특히 스마트폰, 게임 이런 걸 접하지 못하도록 권고를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요즘에 어린 아이들을 그냥 부모가 귀찮으니까 아이들이 그냥 보채고 엄마 아빠 그냥 돌봐줘야 되고 하니까 귀찮으니까 아이들한테 게임기 주면서 그냥 맡기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는데 이거는 아이들을 방치하고 아이들의 어떤 그 정서 발달, 지능 발달을 저해하는 아주 결정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6세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게임이라든가 스마트폰을 쉽게 가지고 놀지 않도록 자제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중요한 그 양육 방식입니다. 또 부모 자신이 즐겁게 독서하고 학습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되죠. 부모 자신이 아이들과 즐겁게 놀 수 있는 노는 그런 태도를 보여줘야 되죠. 이것은 이제 마지막인데요. 아이들은 엄마의 거울이다, 부모의 거울이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뇌세포 연구한 그 결과 보면은 뇌세포에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있다는 겁니다. 이 거울 뉴런이라는 건 뭐냐면은 뇌세포 중에서 이 모방하고 이 복사기가 뇌세포 중에 복사기가 있다는 겁니다. 복사기가 신체의 움직임, 그래서 얼굴 표정, 감정 등을 인식해서 본대로 따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뇌세포가 있다는 겁니다. 뇌에도 복사기가 있어가지고 말하자면 부모의 행동이나 감정이나 표정 이런 것들을 그대로 아이들이 따라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모의 그런 양육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의, 범절, 규칙, 이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신뢰심과 존중, 배려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이들의 그런 인성을 함양하는데 중요한 이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부모가 즐거우면 아이도 즐겁고, 부모가 화가 나면 아이도 화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는 바로, 아이들이 거울이고, 아이들은 바로 부모의 거울이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우리가 좀, 인식을 하면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